레퍼런스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작품을 좀 자세히 들여다봤다면 이번에는 플랫폼으로 시각을 돌려보겠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흥행 요소와 비교 분석이라는 주제로 세션을 진행할 텐데요. 오늘 세션을 진행해 주실 자장님과 또 패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더레이터를 맡아주실 네이버 웹툰 무사만리행을 연재 중이신 배민기 작가님을 여러분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 발제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만화가협회 웹툰 자율규제위원회 박인하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만화가협회 만화문화연구소 이재민 소장님 여러분의 박수로 모실게요. 네, 다음으로는 한국만화가협회 만화문화연구소 최윤주 운영위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함께 패널로 토론을 이어가 주실 두 분을 모실 텐데요. 부산 경남만화가연대 김태현 작가님, 그리고 이하영 작가님,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맞이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는 마이크를 자장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멋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작년에도 봤지만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소개받은 오늘 포럼의 진행을 맡은 웹툰 작가 배민기입니다. 저는 오늘이죠. 목요일에 무사만리행을 연재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야 제가 마감을 하고 여기 계신 이분들 뵈려고 부랴부랴 달려왔습니다. 소개는 아까 다 드렸으니, 그리고 시간이 우리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빨리빨리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여기 앞에 객석에 와주신 분들도 귀한 분들이 많이 오셔서 좀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리고 싶지만 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는 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순서는 이재민 소장님을 첫 번째로 하고 이어서 한 분씩 발제를 계속 해주시고, 모든 발제가 끝난 후에 한 10분 정도 여유가 된다면 한 10분 정도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5분이 함께 토론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 중에 앞에 계신 분들에게 질문을 좀 받아보고도 싶은데요. 객석에 계신 분들에게 시간이 어찌 될지 그것도 한번 지켜보고요. 들으시다가 혹시 뭐 궁금한 게 있거나 뭐 저거 좀 아닌데 하는 것들도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간만 좀 있으면 제가 노래라도 한 곡 하면서 분위기를 한번 띄워보고 싶은데요. 그럴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민 소장님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만화문화연구소장 이재민입니다. 정식으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제 소개는 이런 거 하고 있고요. 혹시 이종범 작가가 하는 웹툰스쿨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상한 모자 쓰고 나오는 아저씨가 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보면 일단 이렇게 네 가지를 주제로 오늘 발제를 이어갈 겁니다. 간단하게 보면 생태계 구성 분석 막 되게 어렵게 써놨는데, 간단하게 제가 왜 이 연구를 시작했고 이 연구를 어떻게 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웹툰 사업체 실태 조사를 보면 이 에이전시랑 CP사의 개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증가율이 391%예요. 거의 400% 가까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걱정하고 계시는 그 말. 이 판에서 에이전시랑 이 제작사들이 다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동안 플랫폼을 9개밖에 안 늘었고 이 391%의 증가율이 인기작을 모두 제작사가 가지고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 만화 시장은 기본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사업이기 때문에 상위권에 많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그 상위권에 있는 작품들이 전부 제작사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작가 인기작은 순위 안에 적겠다, 숫자가 적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생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연구자로서는 약간 하면 안 되는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볼 게 많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개인 작가 작품만 저는 하기로 했으니까 개인 작가 작품이 적으면 많이 안 봐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 작품이 몇 개인지부터 세어봤습니다. 전체 작품을 세어보면 614에서 659개 정도로 계속 이게 변동이 있어요. 네이버 웹툰은 대략 한 650개를 중심으로 해서 내려가는 기간이 있고 올라가는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딱 그 연구에 들어갔을 때는 올라가는 기간이었던 거예요. 8월 22일부터 종료일이 9월 25일 총 6주 동안 지켜봤고요. 순위 변동이 어떻게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평균적으로 대략 90작품 정도가 매일 연재되고 있습니다. 90작품이면 간단하게 30작품씩 상중하로 나눠서 이 상위권 작품들을 모두 한번 들여다보자. 대부분이 개인 작가 작품이 아니라 제작사 것일 테니까 제작사 것들을 제외하면 내가 볼 것들은 딱 그 남는 것만 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30작품을 기준으로 들여다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네이버 웹툰만 들여다보고 카카오는 안 들여다봤냐? 물론 이제 첫 번째로는 연구 기간이 6주에서 한 2달에서 3달 정도여서 이걸 모두 들여다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들도 있는데요.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개인 작가 작품의 비중이 그래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게 하나가 있고 단일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이버 웹툰과 네이버 시리즈가 있긴 한데 두 개가 동시에 연재돼서 막 그 순위가 이쪽 순위가 따로 있고 저쪽 순위가 따로 있고 이렇지가 않아요. 네이버 웹툰의 순위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르 종합 순위를 제공합니다. 인기 순으로 정렬하면 인기 순위를 볼 수 있고 요일별, 장르별, 작품별 순위 변동을 알기가 되게 용이했습니다. 반면에 카카오 엔터 작품들은 기본적으로 카카오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 작품의 비중이 좀 높은 걸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카카오 페이지의 순위가 있고 카카오 웹툰의 순위가 있습니다. 동시 연재가 돼요. 두 개의 플랫폼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기준으로 할지가 되게 애매했습니다. 사실 제가 매출 정보를 다 알고 있다면 매출이 이쪽이 높으니까 이쪽으로 갑시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카카오 페이지를 기준으로 할 수도 없고 이건 카카오 웹툰에서 먼저 연재를 한 것 같은데 동시 연재가 되고 있으니 카카오 웹툰을 기준으로 해야 되나? 이걸 제 의미를 정하기가 힘들어서 카카오 엔터는 지금 제가 따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리가 어느 정도 되면 따로 발제를 할 수 있으면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카카오 웹툰이랑 또 카카오 페이지 같은 경우에 실시간 랭킹을 제외한 장르별 순위를 따로 제공해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매시간 들여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시간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 그러면 일단 네이버로 이 기초 연구를 한번 제공을 하고 이걸 바탕으로 다른 연구들을 확장을 시켜보자. 첫 번째 연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왜 인기순을 기준으로 했냐? 인기순위를 보면 네이버에서는 먼저 조회수를 제공을 합니다. 근데 단순 조회수가 근거기 때문에 순위 변동이 거의 없어요. 올해 연재한 작품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신작에 올라오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많은 독자를 보유한 작품이면 유리하니까 일단 이건 제외. 그리고 성별 인기순, 성별로 또 남성 인기순, 여성 인기순이 따로 있는데 성별의 차이를 보기에는 성별 독자별로 좀 차이를 보기에는 유리하지만 종합 순위를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죠. 그래서 이걸 따로 하지 않고 그냥 인기 순으로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 별점순도 따로 있잖아요. 이 별점순 같은 경우도 이것도 회차가 많은 쪽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회차가 있는 거에서 별점 테러가 일어나서 1점이 돼서 한 회차가 희석이 되는 것과 10회짜리에서 별점 테러가 일어나서 1점이 되는 거랑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별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또 별점을 매기는 숫자들도 누적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회차가 많은 작품이 유리하다면 인기순을 한번 보자. 사실 인기순이 근데 무슨 기준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네이버 웹툰이 이제 비밀리에 좀 유지하고 있는 작가님들도 모르시잖아요. 조회순, 별점, 제동률, 다시 들어오는 사람들, 결제율, 체류 시간, 연동률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한 팩터들이 반영돼서 이게 인기 순으로 정해지는 걸로 알려져는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담았으니 그렇다면 인기 순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개인 작가 작품을 뭘로 정의할 거냐 이게 남았습니다. 개인 작가 작품을 정의를 할 때 저는 하단부 크레딧, 최신 회차의 하단부 크레딧에 스튜디오 표기가 없는 작품을 우선으로 생각했어요. 왜냐? 최신 회차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예를 들어서 외주 작업으로 처음에 작품을 기획하다가 작품이 연재되는 경우에 그 초반에 그 외주 작가로 계시던 분이 작화를 하신 경우 크레딧이 붙지 않습니다. 이건 작가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정식 연재가 들어갈 때 스튜디오에서 그 크레딧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떤 거는 3회차고 어떤 거는 9회차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최신 회차, 가장 많이 연재됐던 최신 유료 회차를 기준으로 스튜디오 표기가 없는 작품을 개인 작가 작품을 먼저 보자. 그리고 개인 작가가 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스튜디오를 설립했다면 그건 개인 작가로 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기업 단위에서 개인 작가가 자기 작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기업 단위에서 이 기획이 들어가는 뭐 예를 들어서 박태준 만화회사라거나 이런 회사들은 좀 제외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태준 만화회사를 제외한 이유는 저희가 2번이나 겹치거든요, 연구가. 그래서 제 거에서는 일단 제외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요.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도 개인 작가를 완전히 분류해내기는 어렵습니다. 크레딧에 안 들어가 있는데 뒤에서 이제 서포트를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에이전시 형태로 서포트를 해주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구분해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건 이거잖아요. 그래서 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월요일에 6주간 변합니다. 8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여기가 1위부터 30위권이고요. 여기가 31위부터 60위, 61위부터 최하위까지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 토, 일까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들여다보면서 이 일주일 동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 정도의 특징들이 나옵니다. 제 보고서에는 더 자세하게 들어갈 거고요. 1위부터 30위, 60위에서 90위, 그러니까 상위권과 하위권에서는 순위 변동이 크지 않습니다. 가장 치열한 곳이 어디냐? 31위부터 60위, 여기가 순위 변동이 가장 컸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도 보시면 이거 죄송합니다. 실제로 그래프도 보시면 여기가 순위 변동이 제일 큽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보고서를 다 작성하고 나서 알게 된 건데 이 치열한 와중에도 이렇게 혼자서 유지하고 있는 작품들, 이런 작품들 위로 몇 작품이 올라가든 나는 내 순위를 지키는 작품들이 있어요. 이런 작품들이 대부분 개인 작가 작품이었습니다. 이런 거 먼저 한번 알려드리고 이렇게 순위가 변화를 하는데 이 순위 변화 원인 중에 우리가 이유를 추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당연히 이거죠. 독자. 결국 순위 변화를 만들어내는 건 독자가 늘었느냐 줄었느냐 아니면 나는 그대로였는데 내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독자가 많이 늘었느냐 결국엔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독자를 알아봐야 됩니다. 독자들은 웹툰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만화산업백서에 나온 웹툰 독자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보는 독자들이 24.7%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거의 매일 보는 사람, 일주일에 3-4번 보는 사람이 합치면 제일 많지만 따로따로 봤을 때 2, 3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에 여러 회차를 몰아서 감상하는 독자와 주간 단위로 새로운 회차가 연재될 때마다 매일 따라가면서 보는 독자를 봤을 때 22년, 회색이 22년이고 빨간색이 23년입니다. 몰아서 감상하는 독자가 늘었고요. 매주 따라가는 독자가 줄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일주일에 한두 번 몰아서 보는 사람은 55%, 거의 매일 따라가면서 보는 사람은 45%고 그 사람들의 연령 구성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10대에서 30대입니다. 이 사람들을 잡아야 순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잡을 거냐? 그게 중요해지겠죠. 먼저 상수, 항상 존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순위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이 45%를 다 잡을 수 있으면 처음에 높은 순위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위 변동을 일으키는 사람, 이 사람들이 55%예요. 이게 더 많죠. 이 사람들 다 데리고 올 수 있으면 1위 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냥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올 수 있으면 1위 하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순위 변동을 일으키는 이 몰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에 주목할 필요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보셨다시피 그래프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데이터는 경향성인데 이 경향성이 앞으로도 유지될 거예요. 이것도 계속해서 늘어왔고 이것도 계속해서 줄어왔거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웹툰 독자들의 독법이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주 따라가는 사람이 많을수록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몰아보는 사람을 매주 보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으면 높은 순위를 유지한다라고 가설을 세워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작품을 한번
살펴봐야 될 거잖아요. 제가 아까 작품 숫자가 적을 것 같아서 이 연구를 맡았다고 했는데 틀렸습니다. 51.43%, 절반이 넘어요. 30작품씩 보겠다고 했고 일주일이니까 7일이죠. 곱하면 210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저는 한 40개 정도 되겠거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108개였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죠. 여기서 1차로 절망했어요. 108개를 언제 다 보지? 왜 하필이면 숙제는 108이어서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그래서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요일별로 한번 나눠봤어요. 요일별로 보면 금요일과 일요일 밤에 업데이트되는 토요일과 월요일 순위에 가장 많은 작품들 중에 개인작가 작품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말했던 몰아보는 사람들, 몰아보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로 주말에 몰아보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장르는 어떤가? 요일별로는 그래도 고른데 그나마 고른데 그리고 주말에 좀 피크가 있다고는 해도 큰 격차는 아니고 수요일이 가장 적고 아마 가장 힘든가 봐요 이때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V자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걸 알았는데 장르는 어떠냐? 장르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로맨스, 파란색이 로맨스 27작품, 그 다음에 드라마, 그 다음 판타지, 일상, 스릴러, 액션, 개그, 그 다음에 스포츠, 무협. 있을 장르는 다 있어요. 108개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웹툰계에서 인기가 많은 장르들이라고 생각하는 장르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장르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그 장르가 잡아먹는 현상은 여기서는 벌어지지 않고 있어요. 최소한. 그리고 그걸 요일별로 나눠봤더니 요일별로 또 되게 고르게 나오는데 재밌는 게 수목금, 평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때 판타지의 비중이 높고요. 그리고 로맨스와 드라마의 비중은 주말에 조금 높은 편입니다. 이런 게 저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럼 사람들이 몰아보는 독자와 매주 따라가면서 보는 독자들의 어떤 성향 같은 것도 주말과 주중에 조금 차이가 나겠구나. 그 데이터를 아마 플랫폼은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빠르게 넘어갈 건데요. 요거는 이제 이건 제 보고서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어서 보고서가 나오면 PDF로 받아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6주 동안 이 장르별의 작품들이 어떤 순위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일상 장르, 개그 장르, 드라마 장르, 스릴러 장르, 그리고 액션, 스포츠까지 이렇게 쭉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어떤 장르별로 특징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 읽어보면서. 그래서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를 살펴봤더니 일상과 개그 장르에서는 작가의 인플루언서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상 장르에서는 특히 독자와 작가 또는 작품과의 라포 형성, 친해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 만나자마자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자마자 첫눈에 반했습니다. 사귀어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일상 장르를 약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독자들이. 이 사람이 누군지, 당신이 누군지, 그리고 그래서 당신의 일상에 내가 궁금해야 되는지를 설명해줘. 당신이 누군지를 보여줘.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인플루언서십을 가지고 있는, 팔로워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초기에 높은 순위로 진입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개그 같은 경우에는 모두를 웃길 수는 없다 보니까 타깃형으로 특정 연령대, 특정 성별을 타깃으로 하는 작품들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장르 같은 경우에는 주말이 주중보다 순위가 높습니다. 왜냐? 이 두 장르는 2회 연재하는 작품들이 많거든요. 2회 연재를 하면 주중에 안 보고 주말에 몰아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판타지랑 스포츠. 이전에는 세계관이 중요했습니다. 내가 어떤 세계에 들어왔고 예를 들어서 시네탑 같은 경우에 내가 이 세계에 들어와서 이 탑을 올라야 해. 이 세계는 그런 세계야를 처음에 보여주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작품들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본 작품들 중에는 없었어요. 상위권에 있는 작품들 중에는. 최근에는 개그로 시작합니다. 무슨 소리냐? 독자들을 모아요. 판타지 세계, 이 세계는 아직 모르겠고 나중에 알려줄 테니까 일단 웃기니까 들어와서 보세요. 막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 연재를 해서 작품을 이어가면 충분히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자 지금부터 이 세계는 원래 이런 세계였어요 라고 보여줍니다. 그러면 독자 이틀이 적죠. 네. 이미
익숙해졌으니까 이 작가의 매력에. 그리고 로맨스는 현실과 일상성 로맨스가 가장 많았는데 다양한 장르랑 빠르게 융화합니다. 현실의 배경이더라도 SF 요소가 붙기도 하고요. 뭐 예를 들자면 사극, 뭐 판타지 이런 류의 장르들이 빠르게 와서 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로맨스는 특히 남성 독자들에게는 어떤 진입장벽 같은 게 있습니다. 제가 남자인 친구들이랑 모여서 있다가 너 만화평론가인데 만화 좀 추천해줘봐라 라고 해서 로맨스 작품을 추천하면 그럼 친구들이 딱 켜자마자 나 이런 거 안 봐 라고 말해요.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이 하면서 보란 말이야 라고 말할 때 이 작품의 안에 이런 요소들이 들어있다. SF적 요소가 들어있기도 하고 액션적인 요소가 들어있기도 하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 한 3회차 정도는 봅니다. 그걸 만들어내는 게 이 장르와 빠르게 융화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스릴러는 신규 에피소드에 진입하면 순위가 하락합니다. 무슨 얘기냐? 스릴러 장르에서 특정 어떤 에피소드 하나를 4화에서 8화 정도로 이렇게 끊어서 연재하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딱 그 4화 완 되어 있는 순간 순위가 올라가고요. 다음 에피소드 1 시작하는 순간 순위가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네이버에서는 주로 그 미리 보기를 3개에서 5개 제공하잖아요. 미리 보기에 완결이 뜨면 독자들이 달려요. 근데 미리 보기에 완결이 안 뜨면 기다립니다. 안 보고 기다려요. 완결이 될 때까지. 에피소드 하나를 통으로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 에피소드가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왜? 아까 말했던 대로 네이버에서는 기본적으로 대략 3개에서 5개의 미리 보기를 제공하는데 에피소드가 그 숫자를 넘어가야 사람들이 보면서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결제하려고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한 14개 정도의 에피소드, 사변계단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였는데 14개 정도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어요. 한 에피소드당 14개 정도의 회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작품이 제가 딱 그 조사하던 시기에 에피소드 하나가 완결났습니다. 그러니까 순위가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딱 그 다음 에피소드 시작하자마자 다시 떨어집니다. 이걸 제가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리고 액션 같은 경우에는 그림체는 각자의 개성이 다릅니다. 그런데 화려한 액션 연출 그리고 쉴 새 없는 대결 구도가 핵심입니다. 처음 나오자마자 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쉬지 않고 싸워야 돼요. 얘네는 쉬면 안 됩니다. 쉬는 순간 순위 떨어집니다. 네. 얘네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 순위가 떨어져요. 그리고 드라마는 복합 장르. 이 드라마가 제일 힘들었는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특수 능력을 갖춘 소방관이 나오는 1초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이 1초라는 만화와 완한 작가님의 집이 없어가 같은 드라마예요. 두 작품 보신 분들은 이 두 작품은 같은 장르가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드라마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복합 장르가 묶여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순위가 높은 드라마 장르의 특징이 뭐냐를 봤더니 음식 그리고 뭐 연애가 약간 섞여 있는데 생활 같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장르가 막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그런 다양한 연령대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작품이 순위가 제일 높았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연재 초반에 많은 독자를 모을 수 있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게 장르적으로 융합하기도 하고 작가 본인의 캐릭터, 뭐 예를 들어서 일상동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고 개그툰도 요즘에 그렇게 되고 있죠. 작가 본인의 캐릭터를 활용하기도 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1차적으로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서사물에서는 복합 장르의 형식, 처음부터 두갈식으로 이 위대한 거대한 세계에서 나와 함께 여행하자라고 하지 않는다 이제는. 그리고 독자가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어르고 달래고 같이 따라올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그랑 일상에서는 작가의 독자들이 익숙해야 된다. 당신이 누군데 나를 웃겨? 당신이 누군데 삶을 보여주겠다는 거야? 나는 당신이 궁금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독자들을 궁금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액션과 스릴러에서는 이 사건에 독자들이 흥미를 느끼고 사건이 끊이지 않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다. 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궁금하실까 봐 가져온 건데 8월 22일 기준으로 지상최대 공모전과 최강자전 공모전 당선작들의 순위별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제가 조사할 당시에는 총 20개 작품이 들어있었는데요. 12개 작품이 지상최대 공모전이었고 8개 작품이 최강자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우승이거나 1등을 한 대상을 받은 작품들이고 파란색으로 표시한 작품들은 8강 이하에서 탈락한 작품들입니다. 혹시 여기 지망생 분들이 계시다면
공모전에 일단 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가져왔어요. 이 작품 가족 같은 XX 이 작품은 지상태제 공모전 태그가 있거든요. 근데 수상 목록에 없습니다. 그냥 냈는데 수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연재해서 지금 상위권에 연재되고 있어요. 그리고 장려상들 16강 탈락, 뭐 여기 장려상 이 작품은 심지어 이름이 제목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품을 만드실 때 이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색깔을 가지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급상승 작품 어떤 작품이 급상승했냐를 보면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해 놓은 건 조석, 이동건, 가스파드, 이은재, 김세훈 기존에 연재하던 작가들의 복귀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얀색으로 표시된 게 여기 휴재 복귀를 했거나 새로 연재를 시작했거나 그런 작품들인데 급상승한 작품 중에 앵무살수는 휴재에서 복귀했고요. 크크 단편집 작가들이 다양하게 그냥 그 개그 웹툰 단편 웹툰을 내는 거 그리고 파견체는 침착맨에 출연했다가 순위가 확 올랐다가 그 효과가 이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검전설 8월 21일 날 연재 시작했는데 미친 듯이 올라왔죠. 85위에서 시작해서 7위로 끝났어요. 2022년 지성체제 작품인데 이 작품이 검색에 처음으로 걸리는 게 2016년입니다. 6년 동안 준비하신 작품이에요. 그리고 2023년 루키 단편선 3일 동안 연재하는 작품이었는데 요 21위, 18위, 22, 13위 계속 올라갔죠. 지옥캠프 단편선 신인 아마추어 작가들이 되고요. 마니민의 시골집 이야기, 미국 시골집 이야기 이 작품이 대표적으로 인플루언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의 작가분의 남편분이 200만 유튜버죠. 올리버 쌤이라고. 그래서 처음에 19위로 시작해서 7위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다시 떨어졌습니다. 왜? 독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웹툰에 왔으면 웹툰의 규칙을 지켜야지 왜 5컷만 연재해? 커튼으로 5개만 연재해? 라고 화가 많이 났어요. 네. 맛집 이 작품은 중간에 연재를 시작했는데 23위로 시작해서 8위로 끝났어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올라왔을 때 미리 보기에서 첫 번째 사건의 어떤 실마리가 딱 등장하면서 독자들을 후킹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살쪄주는 여자 이 작품도 10월 5일 날 연재를 시작했는데 22위에서 14위로 올라왔어요. 이게 뭐야 싶을 정도로 빨리 올라와서 일단 이 작품도 가져왔는데 이 작품은 드라마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스릴러에 가깝고요. 판타지 스릴러에 가깝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처음부터 사건을 몰아칩니다. 그래서 휴재와 프로모션 효과는 여기서 뭐가 있을까라고 봤더니 내부 프로모션은 사실 보기가 힘들어요. 제가 이걸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파견체가 아주 좋은 샘플이었습니다. 파견체는 곽백서 작가님이 다양한 매체에 직접 출연하시면서 홍보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순위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대략 40위에서 45위 이 사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쭉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딱 시작할 때 침착맨 유튜브에 나오고 그 뒤에 정점 찍고 다시 내려가서 지금은 원래 순위로 복귀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프로모션, 외부 프로모션을 아무리 드라이브를 세게 걸더라도 순위 변동이 크게 일어나기는 힘들다. 올라갔더라도 그 순위가 유지되는 건 대략 한 달 정도다. 네. 프로모션으로 1위 만드는 거 정말 힘들고 거의 불가능하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 유지가 돼야 됩니다. 매번 보러 오는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해서 공급할 수는 없죠. 한국 인구 5천만인데 3천만 명의 네이버 웹툰을 보니까요. 계속해서 공급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한 번 들어왔다가 두 번도 들어오고 세 번도 들어오고 네 번 들어오고 결제까지 이어져야 순위가 올라가는 건데 정주행 한번 쓱 하고 재미는 있는데 내 취향은 아니네 하고 나가버리면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순위가. 그리고 휴재 보통 장기 휴재하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앵무살스는 조금 논의긴 합니다. 원래 인기작이었으니까. 근데 6월부터 3월, 9월까지 거의 3개월 가까이 휴재를 한 다음에 시작했어요. 근데 32위를 유지하고 있다가 10위 순식간에 뛰고 쭉쭉쭉 올라갑니다.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순위가 많이 뛰었을까? 원래 있던 순위 정도 20위에서 19위는 이해가 되는데 14위 이후에 11위까지 올라가거든요. 왜 여기까지 올라갔을까 생각해보니까 재주행을 하는 겁니다. 3개월 쉬었으니까 다시 달리는 거예요 독자들이. 그러면 그 독자들의 조회수는 다시 누적돼서 쌓여서 순위를 끌어올리는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작가의 힘 조석, 가스파드, 이동건 근데 이 사람들 원래 유명한 사람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조석 작가님이랑 가스파드 작가님 같은 경우에 전작이 1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1위로 끝난 적이 없어요. 다 중위권에서 끝났어요. 30위권 간당간당하게 올라가거나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 작품들, 지금 복귀한 작품들은 시작부터 최상위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 독자들이 이 작가한테 바라는 바가 그거였던 거예요. 조석 작가는 마음의 소리 같은 거 해줘라고 모두가 바라고 있었고, 가스파드 작가는 아 고생하셨는데 그 선천적 얼간이들 아직 안 끝났던데 라는 생각을 다들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와가지고 웹툰을 안 보던 사람들도 조석은 알잖아요. 웹툰을 안 보던 사람들도 가스파드는 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순위를 처음부터 2위, 1위 이렇게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시너지를 일으킨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 이은재 작가랑 완한 작가, 이 작가들은 이미 자기 스타일이 확실합니다. 그 스타일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빠른 전개, 무조건 많은 정보를 때려넣지 않아도 독자들이 계속해서 순위를 올립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대표적인 처음에 숫자를 계속 모으는 것에 성공해서 그걸 유지하는 것까지 이어가는 작가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김세훈 작가님은 연락전사라는 IP가 가지고 있는 어떤 효과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작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작품들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걸 것 같아요. 독자들이 다양한 작품들을 원하고 있다. 저는 루키 단편선이 되게 높은 순위 랭크하는 거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유료 결제도 없어요. 근데 독자들이 이런 작품들을 원하고 있었구나. 댓글 한번 가서 보세요. 루키 단편선에 되게 호의적입니다. 이게 무슨 만화라고 하지 않아요. 작가님 이런 거 재밌어요. 이런 거 좋았던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해줍니다. 독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작품도 작가도 관계 형성을 통해서 독자들을 락인시켜야 한다. 네, 그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를 20대 매일 보는 사람들의 순위를 만들고 몰아보는 사람들의 순위를 올린다면 20대와 30대를 확실하게 타겟을 잡든 아니면 더 폭넓게 가든 그 어떤 둘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폭넓은 독자층에 읽히는 것을 목적으로 초반을 잡고 중반 이후에는 이 독자들 모여있는 독자들한테 어떻게 즐거움을 줄 것인가, 장르적인 즐거움을 줄 것인가를 고민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발제였고요. 긴 시간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앞에 화면을 좀 가리는 것 같아 중간에 잠깐 내려갔는데요. 관계자분께서 크게 가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다시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보는 동안에 되게 좀 잘 안 보이고 그러면 나오라고 소리 좀 질러주세요. 네, 패널분들 올라와 주십시오. 아니 근데 제가 업계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이럴 거야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렇게 좀 문자화된 지표로 보여주시니까 대단히 놀랍다는 생각도 들고 너무 귀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제는요. 네. 최윤주 만화평론가님의 박태준 일집 만화의 구조와 가치 탐구라는 주제로 한번 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마 준비가 된 것 같은데 PPT가 준비가 안 돼서 됐군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박태준 일집 만화의 구조와 가치 탐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최윤주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이제 일진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 좀 특정 청소년 집단에 대한 좀 편견이 있는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평소에는 이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태준 만화는 좀 다 일진 만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꽤 많은 것 같아서 거기서부터 논의를 시작해 보려고 이제 이런 제목을 붙였고요. 제가 긴장도 되고 해서 수요 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박태준 만화를 좋아하시고 즐겨보시는 분 계신가요?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창피하지 마시고 다들 일집 만화 좋아하시잖아요. 다 손 드시면 됩니다. 네, 왜 오늘 제가 이거 보는 게 창피하지 않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아니면은 외모지상주의를 최근 회차까지 봤다. 우리는 얘기가 조금 통하겠네요. 제가 이런 얘기를 먼저 꺼낸 거는 이런 편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박태준 만화는 다 똑같은 일집 만화다. 혹은 박태준 만화는 자극과 폭력이 재밌어서 보는 것뿐이다 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은 게 연재를 딱 시작하면 박태준 만화회사에서 연재를 시작하면은 댓글이 되게 한결같아요. 또 박태준이냐, 또 일진 만화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손 드세요라고 말씀하신 거는 어쩌면 이런 시선이 반영된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태준 만화가 정말 다 똑같은 일진 만화일까 이런 질문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인식이 좀 퍼진 데는 이 박태준 만화의 대표작이자 데뷔작인 외모지상주의라는 작품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이제 이 작품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주인공이 좀 굉장히 유약하고 뚱뚱한 몸을 가지고 있어서 폭력에 시달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너무너무 완벽하게 아름다운 몸을 하나 더 가지게 되면서 두 개의 몸을 오고 가면서 학교 생활을 새롭게 해나가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처음에는 좀 피해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외모지상주의를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아름다운 몸으로 너무너무 행복한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보여주면서 독자들이 일진을 비판하는 줄 알았는데 두둔하는 거냐, 미화하는 거냐라는 식으로 좀 실망 어린 반응을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이렇게 기사들도 2014년에 연재가 되기 시작했는데 뭐 2016년, 17년 꾸준히 약간 비판하는 기사들이 올라왔고 기사들뿐만 아니라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도 박태준 만화는 좀 일진을 미화한다 이런 식으로 반응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진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좁게는 학교폭력 가해자 혹은 뭐 불량 청소년 요 정도 의미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적어도 청소년의 흔적이 좀 드러나는 이야기여야 이거 일진만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즘의 외모지상주의는 이런 장면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원피스, 만화 원피스의 한 장면처럼 거액의 현상금이 걸리기도 하고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말도 안 되는 수련을 겪기도 하고요. 이게 못 알아보실까봐 제가 얼굴 사진을 같이 가져왔는데 주인공이 생체 실험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좀 황당하죠. 그래서 도대체 그동안 외모지상주의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외모지상주의의 전개가, 그러니까 외모지상주의가 한 10년간 연재되면서 굉장히 연재 형태를 많이 바꿔왔는데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학교폭력의 피해 경험, 외모지상주의로 인한 차별 경험, 그리고 좀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서 느꼈던 어떤 서러운 경험 같은 것들이 공유가 되는데 이때 좀 이 시기의 특징은 좀 사회 문제를 비판한다고는 하지만 이 피해 당사자의 억울한 심정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들이 느끼는 어떤 수치심 같은 게 주인공의 시각에서 많이 공유가 되고 그래서 특히 많이 나오는 장면이 이제 되게 헌신적이지만 가난한 어머니가 나로 인해서 창피한 일을 당하고 미안해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주인공의 감정을 자극하는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됩니다. 근데 이러다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아름다운 몸을 갖게 되면서 이제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기 시작하죠. 그래서 고등학생이잖아요. 학사 일정에 맞춰서 축제라든지 뭐 중간고사, 체육대회, 수학여행 이런 식으로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들을 즐기기 시작하고요. 또 그것만 하면 서운하니까 피팅 모델이라든지 아이돌 소속사에 들어가서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학교 안팎에서 굉장히 행복한 이제 고교 생활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독자분들이 좀 재밌어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즐겁게 뭐 인물들이 귀엽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 시도랑 달라지면서 비판이 조금씩 들려오기도 시작했죠. 그런데 세 번째 구간으로 가면은 여기에서부터 좀 슬슬 모르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회 문제를 고발하는 시도들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인용하고 있는 기사문들이 따로 가져온 게 아니라 박태준 그 외모지상주의 만화 본문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신도 사이비 문제라든지 청소년 대포통장, 청소년 불법 또또 이런 문제들을 실제 이 신문 기사를 인용하면서 그 작품에 녹여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첫 번째에 보여드렸던 학교 폭력을 좀 비판하는 것 같은 그때랑 차이가 있는 거는 그때는 좀 주인공의 당사자의 피해 경험
감정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다면 이때는 이런 사건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사건 하나하나를 좀 낱낱이 보여주는 데 집중을 합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이제 좀 본격적으로 범죄가, 물론 학교 폭력도 범죄지만 범죄가 일어나고 학교 밖에서 이런저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외모지상주의의 서사 스케일이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하고 학교를 안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버려요. 야인 시대가 아니라 외모지상주의고요. 학부모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생체 실험으로 만들어낸 인간인지 괴물인지 모를 존재와 싸우기도 하고, 정말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대구입니다. 근처네요. 그래서 저기로 수련을 떠나기도 하고, 이래서 느와르와 판타지를 오고 가면서 이제 싸움이 중심이 되는 배틀 만화에 정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질문이 들죠. 이게 초반이고 후반인데 이게 같은 만화인가? 이런 일진이 정말 이 지구에 있나?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외모지상주의를 얼핏 들어서 그거 일진 만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의구심을 품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으로 외모지상주의 작품이 변했던 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박태준 유니버스, 박태준 만화회사의 다른 만화들을 함께 좀 정리해 보려고 해요. 총 8작품을 가져왔는데 제가 V 표시한 것들이 박태준 유니버스의 작품들입니다. 유니버스라고 하면은 이제 인물이 공통적으로 이 작품에 나왔던 게 여기에도 등장하고 한다든지 설정이 좀 공통된다든지 해서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작품들이 나오고, 나머지 2작품도 제가 보기에는 연출이나 서사가 좀 비슷한 면이 많아서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까 정리했듯이 외모지상주의는 학교폭력 구간이 있고 행복한 고교 생활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고발했다가 배틀 만화에 정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후에 이제 연재되기 시작하는 만화회사, 박태준 만화회사의 다른 작품들도 되게 비슷한 양상을 보이거든요. 특히 이제 싸움 독학이라는 작품이 처음에 이제 학교폭력 피해자가 주인공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똑같이 내가 느끼는 어떤 수치심 같은 걸 보여주다가 유튜브에서 싸움을 독학할 수 있는 채널을 발견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싸움을 독학하고 그 과정을 유튜브로 송출하면서 스타 유튜버가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도 얻고 힘도 얻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행복한 고교 생활도 즐기고, 그렇지만 열심히 또 싸움도 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안 부수면 좀 서운하죠. 열심히 싸우러 다니고 있고요. 김부장이라는 작품은 외모지상주의에서 되게 인기가 많았던 부장님 조연이 있는데, 이분을 주인공으로 해서 나온 좀 스핀오프 작품이에요. 초반은 또 되게 비슷합니다. 이제 중년 아버지가 주인공인데 그분의 딸이 또 학교 폭력의 피해자인데, 평범한 이제 아버지니까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 앞에서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무릎을 꿇으면서 굉장히 좀 억울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하지만 역시나 알고 보니까 엄청난 무술 고산, 그 무술 유단자랄까요? 간첩, 그 공작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배틀 만화로 정착을 하고요. 퀘스트 지상주의라는 작품도 이제 예상을 하시겠지만 학교폭력 피해자를 중심으로 얘기가 출발해서 게임 판타지를 적용해가지고 배틀 만화에 정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100XX라는 또 최근에 연재를 하고 있는 작품은 이거는 학교가 배경은 아니고요. 기업이 배경인데 형의 죽음으로 복수를 결심하게 되면서 배틀 만화로 들어가는데, 이제 기업만 하면은 박태준 만화랑 다르게 보통 다르게 학교가 배경이 아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외모지상주의랑 싸움 독학도 중간부터 재벌들이 개입돼요. 그래서 서사가 이미 엄청 커졌거든요. 그래서 되게 익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박태준 만화, 일진 만화 아니라더니 다 똑같이 뭐 싸움질하고 다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른 작품들도 있더라고요. 인생존망이라는 작품이 그중 하나인데요. 싸움 독학이랑 비슷한 시기에 연재를 시작해서 이건 되게 일찍 연재가 끝났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제 학교 폭력 피해자의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피해 당했던 경험으로 인해서 성인이 돼서도 사실 온전히 일상을 꾸리지 못하는 주인공이 어느 날 너무너무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
그 가해자를 거리에서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사실을 못 견디겠어서 도망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죽음의 직전까지 가는데, 그때 이제 영혼이 된 주인공이 가해자를 자기 과거의 자신에게 빙의를 시켜요. 그러니까 피해자였던 자신에게 빙의를 시켜서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할 뻔한 사건이 몇 번 있었는데 네가 그 사건을 해결하고 또 가해자였던 과거의 너 자신을 갱생시키면 내가 너를 저주에서 풀어주겠다 라는 어떻게 좀 흥미로운 설정에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박태준 만화는 일진 만화다라고 할 때 그 말의 또 함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진을 미화한다, 폭력을 옹호한다 이런 비판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인생존망은 좀 폭력, 학교 폭력에 대해서 성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앞에서 그 배틀 만화로 다 결론이 났던 작품들은 공통적으로 최초의 동기를 잊어버립니다. 뭐 복수를 결심했던 주인공이 어느 순간 그 복수의 대상이 됐던 애랑 특별한 해결도 안 했는데 친하게 지내고 있는다든지, 싸움은 싫어, 폭력은 나쁜 거야 라고 말하던 주인공이 어느 순간 일진짱이 되어 있다든지 하면서 이제 독자분들한테 혼란을 일으켰었는데, 인생존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러 개의 인생존망 사건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사건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작품의 회차에 중간중간에 끊임없이 피해 경험이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독자들도 그렇고 작중 인물들도 좀 폭력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아, 이런 피해 경험이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초반에 그 설정을 되새김질하면서 끝까지 좀 길을 잃지 않고 나름대로 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비슷하게 이제 촉법소년이라고 최근에 연재하고 있는 작품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인생존망이랑 굉장히 비슷한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작품도 주인공이 피해 경험을 몸에 하나하나 문신으로 다 남겨요. 그래서 이 문신에 해당하는 가해자들을 찾아가면서 보복하는 얘기인데요. 역시나 최초의 그 동기를 잊지 않고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전반적으로 인생존망은 굉장히 유머러스한 작품이거든요. 촉법소년은 좀 그런 성향은 아닌데 두 작품 다 전체적으로 좀 진지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촉법소년은 이제 인생존망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좀 화해하는 시도를 하려고 하는 반면에 촉법소년은 그냥 갱생불가한 가해자를 보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형소년이라는 작품은 이제 사이코패스인 연쇄살인마를 주인공으로 해서 엄청나게 심각하게 출발을 하고 정말 거의 유일하게 전혀 유머가 없는 작품이라서 심각하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은근히 좀 배틀 만화로 이어져요. 그래서 인생존망 같은 작품보다는 앞에서 봤던 작품들이랑 비슷하다. 대강 정리하면 이런 건데, 거의 성경이자 신화처럼 원형이 되는 외모지상주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초록색 작품들은 좀 장르적 쾌감에 집중하는 작품들이고, 이제 주황색 작품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좀 더 주제의식이 있는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여기까지 보면은 그래도 여러분이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 똑같지는 않다. 다 완전 그런 일진을 옹호하는 만화만 있는 거는 아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다음 질문인데요. 박태준 만화는 자극과 폭력이 그래도 재밌어서 보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아니라고는 못하겠어요. 싸움 구경을 하면 재밌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독자 커뮤니티 댓글을 보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서 이걸 꼬박꼬박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댓글이 어떻게 커뮤니티가 되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아까 저희가 봤던 외모지상주의 흐름을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외모지상주의가 처음에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독자분들도 마음 아파서 못 보겠다라든지 이 피해자의 감정을 공감한다든지 가해자를 좀 비난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후에 행복한 고교 생활을 즐길 때는 독자분들도 좀 더 즐기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시선이 좀 중간중간에 있기는 하지만 이때 저는 외모지상주의가 소비되는 방식이 한번 바뀌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이게 좀 관건인데, 아까 얘기했던 사회고발 파트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범죄를 자꾸 일으키는 일종의 민폐 캐릭터가 등장을 해요. 네, 여러분 댓글 인용한 걸 잘 봐주세요. 이때는 찌찌찌 애유 정도였던 반응이 나중에는
이렇게 되거든요. 이 회차를 보면은 1년 반 정도씩 차가 있는 건데 독자분들이 화가 많이 나셨죠. 표현도 많이 과격해지고. 근데 이때를 기점으로 박태준 커뮤니티는 점점 더 과격해집니다. 그리고 장난기도 더 많아져요. 그래서 배틀 만화로 들어가고는 작가님한테만 이렇게 말을 하고요. 특히 소갈비찜 레시피는 이 너무 중요한 댓글인데요. 작품이 너무 재미가 없다고 판단될 때 여러분 너무 웃으시면 박태준 작가님이 상처받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무익한 만화를 보느니 여러분 레시피라도 하나 가져가세요라는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레시피를 남기는데 이게 너무나 유행을 해서 요즘에는 만화가 조금만 재미없어질 것 같으면 작가님 레시피 필요해요? 하고 협박을 할 정도로 유행으로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지상주의를 비롯해서 작품 속에 나왔던 좀 대사들을 적재적소에 독자들이 댓글로 다시 이제 재활용하면서 유행어처럼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그래도 우리 오래 본 사이니까 박태준 작가에게 형이라고 부르면서 친근감을 표하기도 합니다. 이랬을 때 저는 이 정도면 커뮤니티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문화가 형성된 거잖아요, 이 안에서. 그래서 저는 이재미에 보고 있는데 댓글 우리 커뮤니티에는 주요 일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허점, 오류 이런 거 있으면 절대 지나치지 말고 딴지를 걸어줘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행어로 대화해야 되고 여러 작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는 얼굴 보면은 좋아하고 아는 척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배틀 만화가 많아지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사실 또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그래서 누가 가장 강한가를 가지고 토론하는 게 제일 일과 중에 중요하고요. 그리고 작가 박태준과 호영호제하기, 형이라고 부르고 하는 거 이런 게 주요 일과인데 제가 이 일과들을 보면서 좀 특징이 보인다라고 한 게 3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댓글 분위기가 진짜 가혹한데 진짜 너그러워요. 제가 아까 느와르 물처럼 됐다고 했잖아요. 저도 보면서 참 놀랐던 장면인데 일제강점기에 나오던 전차가 나오거든요. 느와르 분위기를 극적으로 살리기 위해 나왔는데 아마 추정컨대 2000년대, 2010년대 서울 강서구예요. 근데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댓글에서 뭔 일제강점기 시절을 그리고 있어라고 하면서 라고 굉장히 거칠게 이제 지적을 하는데요. 말은 거친데 그걸 또 다 받아들여줘요. 야 원래 외지주는 그렇게 보는 거잖아. 우리 알잖아 하고 넘어가고요. 또 항상 설정에 대해서 지적하는 댓글이 달리는데 이럴 때 제일 많이 보이는 반응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행어 태준하다. 그저 태준했다. 태준식 전개 언제나의 태준 이래서 메모지상주의도 그렇고 박태준 만화들이 전반적으로 좀 흐름대로 그냥 가요. 그래서 최초의 설정에서 많이 벗어나기도 하고 엉뚱한 전개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럴 때마다 그 오류를 그냥 다 그것이 태준한 것이다 라고 퉁 쳐버리면은 그 모든 이제 오류가 없는 것처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너그럽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완성도가 낮을수록 오히려 커뮤니티성은 활성화된다고 느껴졌어요. 아까 이제 언급했던 사형소년이라는 작품이 정말 웃음기 하나 없이 엄청 심각한 작품이고 초반에 이런 극악무도한 살인자를 사형하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좀 정치적인 이슈를 들고 오기도 해서 그거에 걸맞은 되게 진지한 독자 반응이 있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늘 봐오던 그 박태준식 배틀 만화가 나오니까 이렇게 반응이 보입니다. 박태준 이거를 알아듣고 웃으실 수 있는 분은 박태준 리터러시가 조금씩 생기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정주행을 쭉 하시면 저 작은 태준, 큰 태준이 무슨 의미인지도 알고 재미있으실 텐데 그건 직접 보시라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박태준 만화 회사가 이러한 독자 반응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봤어요. 먼저 작품 속에 작가가 이렇게 등장하고 태준이 형이라고 스스로를 이제 가리키면서 호영호제에 작가 본인도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이제 싸움 독학 같은 작품은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는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이제 나오는 댓글 연출이 이 댓글 쓰이는 방식이 그 박태준 만화 댓글이랑 되게 비슷해요. 저는 이게 어쩌면 제작자 쪽에서
이 독자들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박태준 만화회사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콘텐츠 중 하나가 우리 아까 봤던 레시피로 소갈비찜을 실제로 박태준 작가가 만들고요. 본인한테 달린 악플 직접 읽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독자들의 부정적인 반응까지도 일종의 콘텐츠로 만들어서 즐겁게 놀고 있더라고요. 거의 마무리인데요. 저는 이게 인상적이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최근에 침착맨 유튜버와 나영석 PD가 방송에 대해 한 얘기예요. 나영석 PD는 TV에서 이제 방송 활동을 시작한 사람이고 최근에 유튜브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은 수십 대의 카메라를 가지고 엄청나게 편집을 거쳐서 아주 완성도 높은 한두 시간짜리의 영상을 만드는 게 익숙한 사람인데 그거에 대해서 침착맨은 너무 고퀄이다. 그러면 안 된다. 5시간, 10시간씩 라이브 방송을 하고 설거지를 방해하지 않을 정도의 퀄리티가 제일 적당하다. 그래서 한 5분 정도는 안 봐도 크게 안 아까운 그런 느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진짜 좋은 의미에서 어쩌면 박태준 만화가 굉장히 그런 성격을 가졌을 수 있겠다 싶어요. 이제 아까 말했던 굉장히 오류와 허점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본인이 스스로 콘텐츠화를 해서 일종의 그런 공백, 허점 같은 거를 독자가 스스로 놀이터처럼 삼아서 놀 수 있게끔 유도하고 독자들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그 모습이 되게 라이브 방송 채팅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엔 이게 박태준 만화는 전반적으로 독자와 굉장히 높은 밀착도를 가지고 있고 그때그때 독자 반응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자기 몸을 바꿀 수 있는 유연함을 가졌고 이런 것이 웹툰을 즐기는 또 하나의 방식을 제공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 인상적으로 들었었고요. 이 정도면 지금 이 시기에 박태준이라는 이름은 어쩌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또 네이버 웹툰의 어떤 문화를 이끌고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제가 방금 엄청난 얼굴을 봐버려가지고 말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다음은 우리 박인하 이사장님의 네이버 웹툰 스튜디오 제작 시스템의 크리에이티브 구조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준 만화 하면 저는 그냥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인생 존망 이런 제목도 사실 저 같은 개인 작가가 존망 이런 제목을 했어요. 사실 은어적 표현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과연 가능했을까 싶은데 이거 어쩌면 박태준이란 이름 때문에 이런 멋진 제목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드는데요. 준비되셨나요? 네. 나오면 네. 네, 안녕하세요. 원래 예쁘게 겉옷도 입고 있었는데 부산이 되게 더워서 땀을 흘리다가 겉옷을 벗었습니다. 저는 아까 앞에 그 두 분의 발제와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공동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파트씩 나눠서 많이 회의를 하면서 중간중간 조율하면서 내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전체적으로 어느 순서로 들으시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 최은주 선생님께서 웹툰의 독자 마치 그 박태준 만화 댓글이 라이브 방송 채팅 같다고 얘기하셨고 이것이 독자와의 높은 밀착도와 유연함 그리고 웹툰을 즐기는 또 하나의 방식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게 웹툰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운데 거 누르면 넘어가는 거예요. 네, 예, 네. 웹툰 사업 갑자기 저는 사실 이 연구에 들어가면서 이런 기사를 우연히 접근을 했습니다. 웹툰 사업은 망했다. 이익을 내는 회사가 없어요. 웹툰 사업은 이익을 못 내요. 낼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라고 하는 그럼 어떡하지? 저는 웹툰 사업으로 나갈 작가들을 양성하고 있는데 망했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듣고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23년도 만화웹툰 이용자 실태 조사인데요. 항상 그렇듯 데이터는 어떤 추세들을 우리가 짐작하게 해줍니다. 물론 이 조사는 아주 적은 시간에 걸쳐서 한정된 인원으로 했지만 결국 늘 그렇듯 표본값을 기반으로 해서 그 추세를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는 추세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크게 두 가지의 전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웹툰의 이용 빈도가 하락됐다. 그 전에 이 이용자 실태 조사를 하면서 계속 웹툰의 이용 빈도가 올라갔었는데 웹툰의 이용 빈도가 하락됐어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고 우리 모두가 다 예측하던 일입니다. 이거는 웹툰 사업이 망해서도 아니고 코로나가 끝나서요. 다들 밖에 나가서 밥 먹고 놀러 가고 또 인스타그램에 예쁜 사진 올려야 되는데 집에 앉아서 웹툰 보고 있기 힘드니까 웹툰의 이용 빈도가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이거는 웹툰 이용 빈도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는 코로나 시간에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면 분명히 이용 빈도는 줄어들겠다라고 예측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이재민 소장님이 회차 감상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크게 보면 한 번에 여러 회차 감상이 증가했었다. 여기서는 되게 다양한 팩터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데 뭐냐 하면 한 번에 이렇게 매주 기다리면서 매주 보는 독자들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연령대로 구분을 해보면 10대, 20대의 독자층이 조금 더 웹툰 구독자에서 웹툰을 좀 덜 보게 됐고 그리고 40대, 50대의 아저씨들이나 아주머니들은 그래도 꾸준히 웹툰을 보게 됐는데 이게 이용도의 차이로 등장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이 부분 해설하는 게 아니라서 이런 트렌드가 있었구나라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플랫폼 이용 빈도인데 네이버 웹툰이 84% 압도적인 1등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이버 웹툰의 크리에이티브 구조나 네이버 웹툰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박태준 만화에 대한 고민이나 네이버 웹툰에서 개인 작가들이 어떻게 성적을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이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종합적으로 어떤 가설을 세웠었냐 하면 그동안 네이버 웹툰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 더 확장해서 한국 웹툰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은 다분히 오해에서 비롯된 이야기들이 많다라고 하는 저희가 가설을 세웠었어요. 그 가설은 뭐냐 하면 상위권 작품들은 스튜디오 시스템에서 기계적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건 도저히 개인 작가가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거라든지 박태준 만화는 일집 만화로 그야말로 일집 만화다 라고 하는 얘기든지 네이버 웹툰에는 점점 개인 작가가 줄어들고 있다. 아니 더 확장해서 한국 웹툰에는 개인 작가가 줄어들고 있고 개인 작가 다 망했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든지 총체적으로 한국 웹툰 사업은 망했다와 같은 이런 기본 가설들이 정말 진짜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통상적인 좀 사전 전제가 필요하는데요. 그래서 이재민 소장님이 지금 저하고 같이 뭐 하고 있는 강의 안에 들어있던 건데 살짝 셉쳐왔습니다. 제가 만든 거는 아니고요. 이재민 소장님 강의안인데 주력인 크게 보면은 한국 네이버와 카카오 웹툰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차이. 네이버 웹툰은 트래픽 모델이라고 흔히 이거는 예전에 제가 붙였던 명칭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매트릭스화된 트래픽을 만들어서 독자적인 웹툰 생태계를 만드는 데 주력한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해외에 진출하면 그 로컬의 작가들이 성장을 하고 로컬의 작가들이 주요한 작품 그러니까 높은 순위에 오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마일드스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로올림프스 같은 작품이 네이버 웹툰이 글로벌 성공을 설명해주는 되게 중요한 사례가 되는 거죠. 반면 카카오 페이지나 피코마는 애초에 플랫폼을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라 마켓을 만들려고 시작한 비즈니스였습니다. 그래서 수익화 모델에 주력하는데요. 효율적으로 콘텐츠를 사서 작품들이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유럽 서비스를 비교해 보면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서 중학교도 아니고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웹툰이란 무언가를 설명해 주려고 노력을 해서 로컬 작가들을 끌어들이려고 그리고 이 웹툰을 보는 사용자 경험을 확장시키려고 노력을 하면 프랑스 피코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독자들에게 익숙한 망가를 전면에 배치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각자 모델이 다른 거예요.
어디가 잘 됐고 어디가 잘못됐고 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평가들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그 평가를 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 모델의 기본을 이해하자는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재민 소장님은 이런 매트릭스화된 트래픽에서는 굉장히 상호작용성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도 굉장히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등장한 웹툰은 기본적으로 디지털에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유저들 간의 상호작용을 그거를 콘텐츠를 중심으로 옮겨놓은 거고, 그리고 아까 최은주 평론가가 발표했던 것처럼 일상적인 상호작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상적인 상호작용이 저는 웹툰 구독의 본질에 가깝고, 그런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웹툰 IP에 대한 독자들의 애정이 생기는 것이고 웹툰 IP의 이렇게 활용이 되게 수월해지는 것이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상호작용성이 생기고 좋은 IP가 많이 나오고 하면 그 다음 단계로 전환해서 다양한 IP 비즈니스로의 전환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페이지는 마치 백화점이나 쿠팡처럼 우리가 너네가 좋아하는 작품들을 다 모아놨고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아 그래 로판이 좋아요. 그럼 로판을 대량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카카오 페이지에 작품을 입점시키는 회사들한테 요새 로판이 수익이 잘 나와요 라고 얘기를 하면 로판이 대거 만들어지게 되는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만화는 모두 다 웹소설 원작으로 되어 있는 웹툰만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런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네이버 웹툰의 김준구 대표께서 이렇게 기자 컨퍼런스를 했던 내용인데요. 자잘한 내용들은 나중에 보고서에서 보시고, 핵심적으로 연간 거래액 1억 원 이상 작품을 2,000편으로 늘리고 월 평균 500만 원의 IP 비즈니스 매출을 내는 작품을 연간 500배로 확대하겠다. 작품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저는 인사이트는 어떤 거였냐 하면 전체 매출이, 그러니까 한 작품이 200억, 1000억짜리 매출을 내는 빅 IP를 만들어내겠다가 아니라 굉장히 거래액을 많이 만들어내는 작품들, 그리고 IP로 활용이 되는 작품들의 숫자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전제를 기반으로 해서 그것들이 어떻게 지금 네이버의 상위권 작품에서 구조화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중들이 작품이 좋아하는 작품들을 최상단에 올리는 게 네이버 웹툰의 기본적인 소팅 전략인데요. 네, 이렇습니다. 이거는 근데 네이버 웹툰의 이 순위는 그 유저하고 되게 유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오거든요. 50대 용인에 사는 아저씨의 순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봤던 작품들이 그래서 좀 순위에 오르는데, 월화수목금토일 작품들이고요. 월화수목금토일 작품들을 캡처해서 주요하게 순위에 많이 올린 회사들, 그리고 조금 더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들의 작품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최은주 평론가 발표처럼 박태준 만화회사가 압도적으로 많이 올려놓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Y는 Y랩인데요. Y랩도 많이 올려놓았고요. JHS도 아시죠? 손재호 작가님이 하고 계시는 회사고, Y랩은 이제 윤인환 작가가 시작했다가 이제 여러 가지 회사로 지금 뭐 이제 상장까지 한 회사고요. 그 다음에 R은 레드아이스 스튜디오고요. 그 다음에 L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L 저기 있네요. L은 니코고, JQ는 JQ 코믹스고, 이렇게. 그 다음에 389라고 되어 있는 건 스튜디오 389의 작품입니다. 봤더니 쉽게 얘기해서 지금 민송화 작가처럼 개인 작가들도 있고, 연랩전사 같은 개인 작가님들의 작품, 호랑이 형님이나 개인 작가들의 작품도 있고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스튜디오 시스템에 돌아가는 작품들이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봐, 네이버는 스튜디오 시스템에서, 네이버든 카카오든 다 스튜디오 시스템에서 만든 작품들과 개인 작가의 작품들은 경쟁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고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도대체 이 스튜디오 시스템에서 만든 작품들이 과연 무조건 만드는 족족 성공하는 것일까?
그 스튜디오 시스템에서는 어떤 크리에이티브 구조가 숨어 있는 것일까에 대한 부분을 탐구하고 개인 작가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를테면 우리가 웹툰 작가로서 그 다음 스텝을 고민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웹툰 제작 프로세스인데요. 넘어가시고요. 자, 이런 웹툰 제작 프로세스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봤었던 웹툰 제작 프로세스는 기획 개발하고 프리프로덕션하고 프로덕션하고 포스트 프로덕션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통상적으로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나 거의 다 비슷한 구조를 거칩니다. 이걸 조금 더 웹툰 친화적으로 좀 고쳐놓으면 발상과 기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이 있고 콘티가 있고 작화가 있고 그 다음에 컬러가 있고 후보정이 있고 뭐 후보정 전에 배경 작업이 있고 후보정 다음에 편집 작업이 있고 이런 순서를 거치면서 진행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흥미롭게 이런 순서들을 모두 다 스튜디오나 개인 작가나 모두 다 거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상위권에 랭커되어 있는, 그리고 가장 많은 상위권의 작품을 올리고 있는, 알고 봤더니 배틀 만화를 주로 그리고 있었던, 사실 외모지상주의는 거의 조조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하느라고 최근화를 저도 예전에 한참 보다가 제가 봤던 거는 행복한 학창생활까지 보고 끝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연구 때문에 최근화를 봤었는데 뭐야 이건 조조잖아. 거의 능력자 배틀물로 완전히 바뀌었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장르나 구조가 전환될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여기 박태준 만화에서의 구조입니다. 전체적으로 박태준 만화에서는 법인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건 뭐냐 하면 레이블이라고 부르는, 박태준 만화에서 레이블이라고 부르는 팀이 있습니다. 이 팀은 최초에 팀이 구성될 때는 두 가지 원칙으로 팀을 만듭니다. 하나는 능력 있는 개인 작가, 그리고 하나는 능력 있는 개인 PD. 잘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모든 것이 팀이나 스튜디오 조직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의 팀을 만드는 때 출발점은 작가, 그 작가가 크리에이티브를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7개 레이블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레이블은 박태준 작가가 수장으로 있는, 통상적으로 박태준 만화에서는 CP라고 부릅니다. 치프 프로듀서라고 부르는 수장으로 있는 박태준 레이블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추가적으로 인터뷰를 했었던 병장 작가가 수장으로 있는 병장 레이블이 있는 거고, 최근에 캐슬2를 연재하고 있는 하이브에 있다가 지금 박태준 만화회사로 전직한 이승형 PD가 있는 이승형 레이블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에 뭐 김숙룡 작가 레이블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쭉 레이블들이 있는 거죠. 철저하게 작가 중심의 레이블을 구성하고 있고,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이 CP에게, 레이블의 리더에게 기본적으로 RS의 모든 권한을 넘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 하면 박태준 만화회사의 이름을 달고 작품이 나가서 수익 배분이 들어오면 박태준 만화에서 이 레이블에 일정하게 합의된 RS를 줄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받은 레이블의 수장이, 레이블의 대표가 이 RS를 전체 팀원한테 얼마를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저는 이런 구조가 크리에이티브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해요. RS를 배분한다는 것은 그 참여한 작가들이 이 작품에 얼마나 참여했는지를 진지하게 평가하는 굉장히 저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피드백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아까 이 레이블을 구성을 할 때 개인 작가 혹은 PD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PD가 중심이 된 레이블은 캐슬을 만든 이승영 PD밖에 없어요. 이거는 캐슬 2를 서비스하면서 처음 세팅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박태준 만화회사에 나온 지금 아까 최윤지 작가님이 보여주셨던 수많은 만화들은 전부 다 작가가 중심이 된 독립된 레이블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가가 크리에이티브를 온전하게 책임집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작가는 작품을 기획하고 스토리를 만들고 콘티를 만들고 연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작화의 모든 과정, 마무리 과정까지 다 그 작가가 크리에이티브를 책임지고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을 있는 작가들이 레이블을 만들게 되죠.
자, 그러면 이 회사는 어떻게 하냐? 이게 진짜 되게 재미있는 구조였는데 처음에 개인 작가하고 우리하고 같이 한번 작품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작가는 박태준 만화회사에서 소속된 그러니까 이를테면 편하게 4대 보험을 받는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박태준 만화회사에 입사를 해요. 작가가. 이를테면 제가 굉장히 잘해서 박태준 만화회사에 컨택이 됐으면 저는 박태준 만화회사의 직원으로 다닙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급여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럼 그 급여를 기반으로 해서 작품을 기획을 합니다. 스토리 작가도 컨택을 하고, 그러면 스토리 작가가 괜찮은 스토리 작가가 나오면 그 스토리 작가도 박태준 만화회사에 입사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급여가 나옵니다. 굉장히 앞으로 스웩이 넘치는 얘기를 계속 들으실 텐데요. 그 다음에 작화 작가를 찾아요. 그럼 작화 작가도 박태준 만화회사에 입사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급여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급여를 받다가 그 레이블에서 기획한 작품이 기획회의를 통과를 하면 이 기획회의는 모든 크리에이티브를 총괄하는, 제가 붙인 용어인데 치프 크리에이티브 오피서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CCO라고 부르는 전체 박태준 만화회사의 크리에이티브를 총괄하는 박태준 작가가 이거 재밌네 라고 결정을 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내부에서 기획회의가 통과가 되면 이제 당연히 뭐 순서가 되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 투고하고 이런 과정을 거칠 텐데, 그러면 바로 내부에서 확정되면 바로 MG가 지급이 됩니다. MG가 지급이 되면 이제 급여에서 MG 체제로 전환이 되고 그렇게 이제 일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RS가 이제 네이버에 연재를 하게 되면서 RS가 나오면 아까도 제가 왜 스웩 넘치냐고 얘기했냐면 RS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RS가 나오면 RS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고용 계약을 해지하고 이 아까 얘기했던 레이블의 수장이 법인을 만드셔서 이 법인과 박태준 만화회사가 법인 대 법인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레이블은 최초의 박태준 만화회사 소속 팀이었다가 연재를 하게 돼서 RS가 발생하면 사내 회사와 같은 개념인 CIC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전환이 되는데 굉장히 박태준 만화회사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공간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하면 촬영도 지원하고 박태준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작품 외주주 같은 경우에 모델이 전부 다 콘티대로 사진을 찍어서 그 모델 놓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모델 베이스로 그림을 그리는데 그런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작화를 하는 팀에게는 스튜디오나 모델도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비용들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비용들은 모두 회사가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하나하나 회사들이 있는 독립회사처럼 굉장히 큰데 이 독립회사들이 왜 작품을 기획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자체 회사에서 이를테면 레이블에서 어차피 돈도 많을 텐데 쓰지 않고 그걸 왜 박태준 만화에서 쓰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워딩 그대로 대답을 했어요. 그 작품의 그 작가님의 그 레이블의 전작품이 저희 회사에 많은 수익을 안겨줬기 때문에 모든 기획하는 데 들어가는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기본 비용들은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 모든 박태준 만화회사에서 결정되고 있는 박태준 만화회사라는 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브랜드를 붙이고 나가는 모든 작품들은 박태준 작가가 컨펌과 피드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인 그야말로 치프 크리에이티브 리더십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부 팀 하나하나가 독립된 크리에이티브 리더십이 존재하고, 그리고 여기서 크리에이티브 리더십을 총괄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분들입니다. 본인이 직접 스토리를 쓰거나 콘티를 쓰는 작가분들입니다. 즉 개인 작가가 가지고 있는 크리에이티브를 극대화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극대화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던 백그라운드는 이를테면 우리의 성서라고 할 수 있는 외지주의 성공으로 인한 넉넉한 자본금이 모든 것들의 백그라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인터뷰에서 얘기하셨습니다. 이 인터뷰 내용들은 나중에 연구 최종 보고서에 내용들이 수록될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장 작가팀의 인터뷰도 그런 얘기 드립니다.
JQ 코믹스입니다. JQ 코믹스는 또 되게 흥미로운 구조인데요. 이 구조는 아까 이제 박태준 만화에서는 내부에 CIC가 여러 개 존재한다. 7개, 8개, 그리고 계속 더 만들 예정이다. 이를테면 그 커버리지가 박태준 작가가 모든 크리에이티브를 볼 수 있을 때까지는 그걸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면, JQ 코믹스도 굉장히 비슷한 구조입니다. JQ 코믹스가 가지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리더십은 이쪽에서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고 부릅니다. 현역 웹툰 작가인 이종규, 이현민, 이종범 작가가 JQ 코믹스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을 하고, 이들이 작품 기획, 스토리와 콘티 최종 책임, 컨펌, 피드백, 작가 섭외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걸 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 회사 내부에는 스토리와 콘티 팀을 두고 스토리를 개발하고 콘티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작화는 모두 다 대부분 다 외부 작가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되게 흥미로운 거는 아까 이제 이 앞에 되게 다르기는 한데요. 팀마다 다른데, 박태준 만화회사의 레이블마다 다른데, 특히 병장 작가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작화 작가의 경우에는 좀 이렇게 아이디어가 좋고 신선한 신인들을 발굴해서 그들하고 같이 퀄리티를 끌어올리는 과정을 오래 투자해서 만들어 나간다라고 얘기했고요. 다른 박태준 작가 만화회사의 다른 레이블은 그렇지는 않죠. 그리고 JQ 코믹스 같은 경우에도 작품 기획과 스토리텔링에서 프로페셔널을 가지고 있는 디렉터 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적 신인급의 작가들과 함께, 신인들과 함께 이들을 멘토링하고 계속 개발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재밌는 게, 아까 이제 병장 작가 팀 같은 경우에는 작품을 기획해서 드랍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JQ 코믹스 같은 경우에는 작화 작가하고 같이 개발을 했는데도 드랍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그랬습니다. 과감하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저희는 드랍합니다 라고 얘기해서, 돈은 주나요? 그랬더니 네, 드랍하는 작품들 다 돈 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모든 작품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통해서 작품의 최종적인 관리나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저 세 분은 기본적으로 스토리텔링 기반으로 만들어 이렇게 크리에이티브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각각 개성 있는, 이를테면 이종규 작가는 누아르나 액션에 강하고, 이현민 작가는 개그에 강하고, 이종범 작가는 진지하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작품들에 대한 개별적인 각기 다른 크리에이티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트 디렉터 팀을 포함해서 아트 디렉터를 스카우트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 아트 디렉터는 회사 내부에 존재하는 컬러와 후보정과 편집팀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스토리 콘티 팀과 컬러 후보정 편집팀을 회사 내부에 두고 외부 작가들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박태준 만화회사하고도, 박태준 만화회사의 병장 작가 팀하고도 되게 유사합니다. 병장 작가 팀은 선화 작가, 그러니까 메인 선화 작가는 외부 작가하고 같이 외부 작가를 발굴해서 스카웃해서 이를 디벨롭 시켜서 만들어 나가고, 컬러는 박태준 만화회사 내부에 있는 컬러 팀에서 컬러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스튜디오 389인데요. 최근에 되게 많은 작품들을 하고 있고 되게 젊은 그 총괄 디렉터가 있는 팀입니다. 뒤업 작가라는 팀인데요. 도사랜드나 이런 작품들을 했었는데 되게 스토리도 잘 쓰고 작화도 잘하는 친구인데, 어느 날 갑자기 만나봤더니 총괄 프로듀서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작품이 99 강화몽둥이를 하고 있습니다. 389에서.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건, 여기도 굉장히 흥미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내부에 스토리텔링 팀과 스토리 팀과 그 다음에 컬러 후보정 팀을 회사 내부에서 운영합니다. 그리고 외부 작가들하고 협업을 합니다. 작화 작가들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되게 중요한 팀이 뭐냐 하면 스토리 팀인데요. 이 스토리 팀인데, 홍실이라는 스토리로 나가는 부분이 작가 개인이 아니라 홍실 팀인데, 이 홍실 팀은 한국에서만 계시는 게 아니라, 한국분만 있는 게 아니라 대만분도 계시고 한국분도 계시고 일본분도 계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로벌 스토리텔링 팀을 만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스토리텔링에서 가장 트렌드가 빨리 변화하고 있는 곳이, 전 몰랐어요, 대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만에서 가장 빠르게 스토리텔링이 변화하고 있는 디테일한 스토리텔링의 기획들을 현지에서 캐치할 수 있도록
글로벌한 스토리텔링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크리에이티브 리더십은 뒤업 작가를 정점으로 PD 3인이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이 PD 3인은 대부분 다 작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뒤업 작가도 작가 출신이고 여기서 크리에이티브 리더십을 만들고 있는 PD 팀도 작가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PD가 같이 협업을 하는데 그리고 모든 작품 지금 꽤 많은 작품을 진행하고 있는데 역시 모든 작품을 다 뒤업 작가가 총괄적으로 피드백을 하고 컨펌을 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재미있는 이쪽에서의 재미있는 구조는 아까 이제 그 JQ하고 그다음에 389하고의 특히 그 신인 작가 발굴에 대한 프로세스를 각자 만들어 놓은 게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아무래도 JQ는 제 동료이기도 하고요. 이종기 선생님이 저하고 같이 SWA를 하면서 굉장히 폭넓게 신인 작가들을 만들면서 신인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흥미로운 건 정말 스튜디오 389의 신인 작가 발굴 방식이에요. 스튜디오 389에 있는 스토리팀과 PD팀에서 신인 작가들의 행아웃방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다 들어가 계신대요. 그래서 본인님을 밝히고 들어가 계시면서 거기서 신인 작가님들의 작품을 피드백을 하고 행아웃 작업하는 것도 계속 보고 어드바이스를 하면서 그렇게 보면서 이 작가분은 진짜 성실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같이 하면 괜찮겠구나라고 하고 컨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보다 스튜디오 시스템들이 그냥 이렇게 공지를 올리고 그 공지에서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내부에서 제작 프로세서에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스튜디오. 그래서 작가의 저런 스튜디오 시스템은 저작권들을 작가가 아니라 회사가 갖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한간에 가지고 있는 저희가 이런 연구를 하기 전에 고민했던 그런 고민들과 달리 네이버의 현재 상위권에서 좋은 작품을 만들고 있는 이런 스튜디오 시스템은 분명한 크리에이티브 구조가 존재했습니다. 그 크리에이티브 구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전체 웹툰의 크리에이티브를 총괄하는 구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크리에이티브 핵심 구조는 대부분 기획 단계를 직접 담당하고 전체 제작 단계마다 컨펌을 할 수 있는 작가 출신 디렉터, 치프 프로듀서, 기타 등등이라는 용어로 불리우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죠. 이 구조가 이 직책이 갑자기 외부에서 떨어져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경력 어디 영화나 게임이나 다른 걸 하시던 분이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라 웹툰을 충분히 만들고 자기 작품으로 성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작가분이 혹은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승윤 작가 같은 경우에는 유쾌한 왕따 같은 작품은 레진에서 이렇게 연재를 하셨지만 사실 레진에서는 그렇게 크게 상위권에 있었던 작품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작품을 보고 작가님을 보고 박태준 만화에서 이 작가님은 정말 포텐이 많으니까 하나의 레이블을 맡아서 운영하면 성공할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작가를 스카웃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분명히 이 크리에이티브 구조라는 거는 크리에이티브 핵심 단계의 기획력과 스토리와 연출력을 가지고 있는 작가가 전체 구조를 총괄한다라고 하는 게 이를테면 저는 리더십이라고 그 이름을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3번 써 있는 것처럼 전체 제작 과정을 총괄하는데 작가도 결정하고 RS도 배분하고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데 이 리더십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리더십과 달리 작가 중심 제작자는 크리에이티브 리더십이 우위에서 회사를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회사라면 제가 박태준 만화회사고 우리 이재민 레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이재민 레이블이 한 100억쯤 벌었어요. 그래서 차기작을 준비하는데 차기작 준비한다고 무슨 비용 달라 그러면 양심이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 비용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경영이 일반적인 회사의 리더십과 달리 작가 중심의 리더십으로서
그 가치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작가의 결속력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인터뷰했던 많은 분들이 이런 되게 흥미로운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회사와 작가들은, 우리 회사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크루십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차별점인 것 같아요. 숫자로서 작가와 작품을 보지 않는다.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크리에이티브를 본다. 그러면 결국 그것들이 후속 작품들의 성공을 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회의 많이 합니다. 회의 많이 해요. 매주 거의 회의 돌리고 이 회의를 통해서 피드백을 하고 그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심지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는 쓰지 마세요. 그래서 그냥 말로만 드리는 건데요. 매주 사건 사고를 끊임없이 모니터링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보면 그 사건 사고를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생각보다 아까 이제 최윤주 작가님이 되게 유머러스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그냥 막 나오는, 이렇게 그냥 뚝딱뚝딱 나오는 것 같지만 그 구조를 들어가서 들여다보면 굉장히 고유한 자기만의 개성을 가지고 있고 고유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한 경험을 지닌 크리에이티브 리더십은 회사의 자원을 작가를 위해 다양하게 투여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리더십이 존재하면 다양한 제작 파이프라인을 회사의 현황에 맞게 운영을 합니다. 내부에 두기도 하고 외부에 두기도 하고, 특히 외부와의 협업들을 굉장히 거침없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많은 상위권에 있는 많은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네이버 웹툰과의 이런 재무적 투자가 아니라, 기존의 그 웹툰 스튜디오들 유행했을 때는 우리가 20작품 가지고 있고 20작품 밸류는 얼마이니까 그럼 VC에서 얼마가 들어오세요, 되게 이런 거 유행한 적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회사들은 이를테면 어떻게든지 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다양한 얘기 구조이긴 하지만 이거는 뭐 다 공개되어 있는 자료예요. 네이버와 이렇게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연결된 핵심적 포인트는 뭐냐 하면 대부분 작품마다 비용들이 들어가서 그 작품의 비용들과 회사와 같이 연결되어 있고, 이런 작가의 크리에이티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스튜디오들은 계속 제가 봤던 매년 보고 있는데, 네이버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보고 있는데 많은 회사들이 추가적으로 생겨나면서 그 회사들이 작가들의 크리에이티브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계속.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사장님. 멀리 부산까지 와 주셔서 이런 멋진 주제로 발표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 최고 전문가들 세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런 여러분들은 지금 대단한 연구 자료를 보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런 연구 자료들이 제7회 부산 웹툰 페스티벌에서 이야기들이 나왔다라는 것이 또 기록적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같은 또 컨텐츠 생산자들에게는 어쩌면 시장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좀 구체적인 목표, 확실한 타겟팅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었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좀 쉬는 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이어서 해야 되는데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 가거든요. 우리가 지금 다행히 디코너인 그 타미부 작가님께 조금 양해를 구해서 조금만 더 연장하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이어서 토론을 해도 괜찮겠죠? 혹시 뭐 지금 화장실 너무 급하시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휴지라도 드릴게요. 예, 예, 얼른 다녀오십시오. 예, 그럼 저희는 시작하겠습니다. 네,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그러면 아까 메모를 엄청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우리 딥의 김태현 작가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 질문도 좋고요. 조금 더 뭐 첨언하시는 것도 좋고 어떤 얘기들이 있을까요? 정말 잘 들었고 그 아까 박태준 만화회사부터 해서 정말 훌륭한 회사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박태준 만화회사 구조로 가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와이랩이나 뭐 투유나 뭐 다 보면 이런 식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스토리 작가 위주로 드라이브가 구성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만화들이 대부분 드라마 위주 구성이지 않습니까? 캐릭터보다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물론 외과적인 무슨 작품 회의를 하고 하는 건 좋지만 지금 이런 구조를 이렇게 조금 더 강화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요. 네, 네 이사장님. 네, 그 제가 오늘 발표는 안 할 몇 개 더 회사들이 있는데요.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새롭게 신설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네이버에 연재하고 있는 마스터 작가가 지니어 스튜디오라는 걸 만들어서 비슷한 크리에이티브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 설명드린 크리에이티브 구조라는 거는 어떤 웹툰을 만드는 회사가 재무적 투자와 그 다음에 재무적 투자를 기반으로 해서 내부에 다양한 분화된 제작 프로세스를 만들고 이 제작 프로세스들의 사람을 취업을 시켜서 제작 PD가 중심이 돼서 작업을 하는 구조가 아니라 요약을 하면 작가가 중심이 돼서 크리에이티브 구조를 짜고 작가가 중심이 돼서 다양한 제작 프로세스들을 응용을 하는 구조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스터 작가도 당연히 글과 그림을 다 해서 시작품인가 네이버 웹툰에 연재했었는데 사실 본인이 조금 더 다양한 작품들을 더 좋은 좀 더 따뜻한 만화들을 많이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스튜디오 구조를 만들어서 본인이 기획하고 스토리를 만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해 주신 대로 아무래도 이 크리에이티브 구조를 총괄할 때는 전체 제작 단계의 맨 앞 단계에 있는 제작과 스토리와 연출의 단계를 종합할 수 있는 작가가 중심이 돼서 만들어 나가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꼭 단지 스토리 작가만 커버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 JQ에 있는 이현민 작가나 이종범 작가도 당연히 본인이 전부 다 작화를 했던 작가이기도 하고 뭐 가장 대표적인 박태준 작가도 그렇고 이런 전체 100% 스토리 작가님이 참여해서 이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는 물론 그 작가님도 당연히 이를테면 JQ의 이종기 작가처럼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작가들이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구조는 작화 단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구조의 리더십을 가져갈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저는 아까 질문하신 부분에서 답을 드리면 결국 이 크리에이티브 리더십의 핵심이 기획과 연출 단계에 집중이 되는데 그러나 이 기획과 연출 단계가 단순하게 스토리만 써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작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작가들이 자신의 크리에이티브를 더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데 효과적인 구조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작품 자체가 이렇게 중심이 되다 보니까 네. 다소 처음에는 좀 글작가 중심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결국에는 이제 작화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연출을 모르고 작화에 대한 이해나 심지어 최근에는 후보적이나 후반 작업이나 이 모든 과정의 전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좋은 작품이 나오기가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상당히 저도 좋은 시각인 것 같은데요. 그럼 저기 모어라이프의 이하영 작가님, 미양 작가님 메모 엄청 하시던데요. 지금 막 빨간색, 뭐 파란색 섞어가면서 무슨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도 궁금한 점 한 가지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그 웹툰의 트렌드가 크게 변했던 시기가 저는 스마트폰의 보급 시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웹툰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초창기 웹툰은 그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집중을 하면서 이렇게 작품을 감상을 할 수가 있었지만 이제 그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그 많은 독자분들이 출퇴근길에 그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작품을 좀 선호하는 그런 추세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작품은 그 웹툰 초창기에는 강풀 작가님의 순정 만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상봉 이발소 같은 좀 잔잔한 작품들 그리고 그 감정선이 중요했는데 요즘 작품은 이제 그런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집중하지 않아도 그 스토리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이해가 쉽고 그리고 한눈에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액션 이런 게 많이 들어간 작품들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스마트폰을 좀 늦게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스마트폰으로 웹툰 감상을 하는 게 좀 늦어졌었는데 그 시기에 제 원고가 그 준비했던 원고들이 좀 올드하다는 평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 담당자분들한테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이 생기고 이제 웹툰을 감상하니까 제 그림이 굉장히 컷이 작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전에는 집중을 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정찬 같은 그런 정찬 같은 그런 웹툰이 소비가 되었다면 요즘은 간단하게 이렇게 뭐
식기가 많이 없어도 이렇게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스낵 같은 웹툰이 많이 소비되는 그런 트렌드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독자들의 감상에 이런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외부적인 요소들이 그런 흥행 요소나 이런 트렌드에 그런 외부적인 요소,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적인 요소가 또 어떤 게 있을지 조금 이제 작품하는 입장에서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재임 소장님. 네, 요거는 일단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스크롤이라는 형식 자체가 다 해체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그 스크롤 안에서 우리가 모니터 안에서 보더라도 모니터 안에서 쓰는 공간은 요만큼밖에 없거든요. 스마트폰을 대보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스크롤을 마우스로 휠로 하느냐 손가락으로 하느냐의 차이가 저는 되게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2010년대부터 지금까지 연재하고 있는 작품들을 2년 단위로 끊어서 보면 확실하게 변했던 거는 2014년이 맞습니다. 근데 2010년에서 2012년 넘어올 때도 변했고요. 12년에서 14년 넘어갈 때도 변했고 14에서 16, 16에서 18 이렇게 계속 변해요. 계속 변해 오는데 이제 그 안에서 스낵 컬처라고 웹툰을 얘기하면 저는 그건 반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그로 판타지를 시작해서 판타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개그로만 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최근에 연재 중인 작품 중에는 은탄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은탄이라는 작품은 김괴삼 작가님 만든 작품인데 이 작품은 처음에 화제가 됐던 거는 야 홍길동이 흑인이래 이거였어요. 이게 말이 되냐 크크크 하고 보다가 지금은 썸네일 보시면 안 보여요. 흑길동이 다른 만화가 됐어요. 되게 시리어스한 만화 됐거든요. 사회 비판적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처음에 스낵이라고 생각했지 다 모여봐. 충분히 즐겼어? 그럼 이제 다음 얘기 해도 돼? 라고 작가가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독자들이 이미 여기에 익숙해져 있고 이걸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 다음 스텝에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 단계에서 초반부만 딱 보면 아 웹툰 다 웃기는 것밖에 없고 개그밖에 없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 단계에서 계속 발전을 해나갈 것이다 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네. 전 저희 학생들한테 되게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매체의 경험이 스토리텔링과 연출을 모든 걸 굉장히 많이 바꾼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매체를 그냥 단순하게 스마트폰에서 감상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웹툰의 많은 부분을 전환시켜 놓았는데 그 특히 이제 스마트폰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는 세로로 스크롤 된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세로로 스크롤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스마트폰에서는 빛을 내고요. 예전에 우리가 봤었던 종이 만화는 빛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표현의 방법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표현의 방법론이 축적이 되면서 저희가 5월 달에 일본의 제작사들 들어와서 저희 학교에서 연수를 했었는데 이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아무리 스크롤 연출로 웹툰을 만들어도 한국 웹툰처럼 때깔이 안 나와요가 제일 궁금한 거였어요. 그 방법은 뭐였냐면 그 방법은 우리가 이제 흔히 후보정이라고 얘기하는 비밀에 속해 있는데 한국 웹툰은 몇 년 동안 이 후보정 기술이 굉장히 많이 진화되어 있고 이 후보정의 핵심은 뭐냐면 빛을 이용하는 겁니다. 빛을. 그래서 이 빛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퀄리티가 많이 달라진다. 이거 다른 얘기로 바꾸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매체는 사실 모든 콘텐츠는 매체 환경에 의해서 굉장히 강하게 제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 스마트폰으로 보는데 제가 이 스마트폰으로 보지만 작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커다란 신티크에서 하잖아요. 말풍선 이렇게 커다랗게 그리면 부끄러워서 미칠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네 독자는 요만한 걸로 본다고 맨날 얘기하거든요. 이런 모든 부분들, 시선이 흐르지 않는다, 시선이 고정돼 있다, 보는 데선 빛이 난다, 기타 등등의 이런 모든, 그 다음에 뭐 심지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상호작용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먼저 트래픽을 모은 다음에 이 팬덤을 구성해서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스마트폰과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 사용자 경험이 몇 년 동안 빠르게 축적되면서 전환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변화들이 그 변화 안에서 되게 빠르게 웹툰이 적응하면서 뭐 아주 가벼운 일상적인 작품들부터 되게 진지하고 무거운 작품들까지 굉장히 많이 이 작품들이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빛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저도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또 트렌드의 아까 변화를 물어보신 것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예전에 우리가 출판 만화책을 볼 때는 우리가 만화를 보는 사람들이라는 건 그러니까 만화책을 사거나 혹은 뭐 빌리거나 하는 그런 어떤 대단히 능동적인 행위를 해야만 제가 만화를 볼 수 있었던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모두 주머니에 이제 스마트폰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능동적인 행위가 없어도 모두가 손가락 몇 번만 까딱하면 웹툰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모두가 보는 어떤 장르로서의 역할을 웹툰이 한다. 그로 인해서 트렌드가 계속 바뀌는 것은 아닌가. 이것도 한 분야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다면 그 김태현 작가님께서는 또 아까 또 두 번째 그 메모 하시는 거 그것도 마저 말씀해 주실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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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까 그 박태준 만화에서 이제 학폭이나 이런 부분에 또 뭐 경제적 불평등에서 그 다음에 오는 사이다 구조 있지 않습니까? 이 구조가 초반에 이제 만화를 그 이렇게 업시키는데 대단히 많은 하는 소재 같은 그런 부분인데 이건 사실 하위권 만화에도 똑같이 있는 소재거든요. 근데 박태준 만화는 뭐가 달랐는지 이렇게 나머지 무슨 레시피니 이런 거는 약간 뭐 박태준 작가의 소통 능력이나 이런 거는 좀 작품 외적인 것 같고요. 이 앞부분에 이 초반부에 이렇게 하는 부분은 뭐가 이거 외에 이 소재 부분 외에 뭐가 그렇게 다르다고 생각하는지.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에모지 상주의가 굉장히 흥행했던 거는 분명히 참신함이 작용했던 것 같아요. 몸이 두 개가 되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작품들이 아예 없진 않았지만 이렇게까지 욕망에 솔직하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콘텐츠가. 그런데 그거를 이제 전면화하면서 아 너네가 바랐던 게 이런 거지라고 보여주면서 독자들의 니즈를 좀 충족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고 굉장히 초기에 댓글 반응을 보면 신선하다, 신선한 설정이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주가 엄청나게 잘 돼서 이후의 작품들은 사실 가장 심플하게는 박태준이라는 이름을 걸고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슈몰이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걸 확연하게 느끼는 게 스튜디오 B 맞나요? 박태준 만화회사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스튜디오 B는 사실 여고생들의 곤이라든지 굉장히 좀 마이너한 감성을 가지고 있고 스튜디오 B만 놓고 딱 봤을 때는 사람들이 박태준이라는 이름이 없어서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독자 댓글도 보면은 박태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이래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확실히 처음에는 이름이 최근에 연재되는 것들은 영향이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가 좀 작품들을 보면서 흥미롭게 생각하는 건 무술 자문을 구하는 그게 특징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작품들이 그냥 그럴싸한 연출 정도가 액션 연출 정도가 아니라 늘 이제 작품 하단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구체적인 스킬들을 보여주고 독자분들이 그런 무술 기술들을 하나하나 다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동작이 정확한지 이런 것들을 댓글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사실 무술에